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또 24년 이놈의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한 것들 굉장히 많으시고요. 금리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특히 미국 금리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미국 펀더멘탈을 좀 들여다봐야 되고 또 그런 관점에서 채권 투자에 대한 관심도 많이 좀 주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한 우리나라의 최고 채권 분야 전문가 우리 대표님을 좀 모셔봤습니다. 마경환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GB 투자자문에서 대표님을 좀 역임하고 계신데 네네. 일단 이 회사는 어떤 일을 하는지 좀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네, 투자 자문사인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대다수 투자 자문사가 주식 베이스의 자문을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주식보다는 채권, 글로벌 경제를 기반으로 해서 채권 쪽 자문을 주로 하는 회사입니다. 그렇군요. 네. 뭐 아마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것 중에 좀 백그라운드 주로 어떤 경력을 갖추셨는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는 95년도에 지금 현재 하나금융투자의 전신인 대한투자신탁에서 이제 사회생활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2000년부터 이제 그 대투에서 국제 파트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00년 초반부터 해외 주식과 해외 채권 일을 좀 담당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고 거기에 이제 카운티 파티가 이제 해외 운용사가 되다 보니까 2006년부터는 미국계 운용사인 프랭클린 템플턴에서 또 한 12년간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직장생활 24년 했는데 그 중에 한 20년 정도를 해외 약간 거시경제를 기반으로 한 주식과 채권 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아마 대표님께서 주시는 의견 한번 잘 저도 배워보도록 하겠고 혹여나 제가 그동안에 갖고 있던 어떤 거시경제에 대한 생각, 판단 이게 좀 다를 경우 좀 질문도 이렇게 추가적으로 드리고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이죠. 마경환의 생각하는 투자 운영 중에 계시고 채권 투자 핵심 노하우는 또 책을 핫하게 발간하셔서 정말 이 채권 분야에서는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책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께 우리 마경환 대표님의 인사이트를 하나하나 좀 끄집어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금리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또 그 금리를 판단하기 위한 미국 경제의 펀더멘탈 어떻게 될 것인지 마경환 대표님과 본격적으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이제 10년물 국채금리, 이제 장기금리인데 현재는 5% 상하회를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향후 채권금리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네, 이게 귀납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네. 저는 5% 위로 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가장 이제 5% 레벨을 제가 이상으로 위로 가기 어렵다는 거는 먼저 수급부터 말씀드리면은 수요 같은 경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번에 금리가 쭉 한 3% 중반부터 5%까지 밀어 올리는 데에 변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게 미국의 재정 적자 부분이 커지고 그러면 재정 적자 난 것만큼 결국은 국채 발행 물량이 커서 이렇게 간다라는 로직이었는데 네. 일단은 그 부분은 아마 그 FY23 그러니까 23보다는 내년도의 수급 물량은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바이데노믹스라고 해서 여전히 많은 분들은 계속 그 정도의 물량이 계속 나올 거라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공화당이 사실 이번에 통과를 지금 안 해주려고 하고 있고 특히나 예산안을 좀 감축하는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 좀 줄어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디맨드 사이드에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물량 공급이 많아지면 물량 공급은 많아지고 수요가 여전하다고 하면 일본적으로 가격이 밀리고 금리가 올라간다고 보여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일단 물량 공급 부분에서 작년보다는 조금 줄어들 것 같고 두 번째로 수요 부분은 국채라는 속성 자체가 경제가 나빠지면은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더 매수가 더 커지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누적적인 이제 경제 어떤 여파 때문에 내년에 미국 경제가 현재보다 좀 더 어려워질 것이고 그러면 국채에 대한 매수세가 더 커질 것이고 그러면 이제 수급이 딱 떨어질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디맨드 부분에서 5% 넘어갈 때 여러분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은
5% 넘어간다는 거는 세계지 연기금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레벨의 채권 금리와 가격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분 조금만 더 말씀 여쭈면 일반적으로 금리가 5%라는 거는 굉장히 심볼리틱하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계지 연기금들 입장에서는 미국 전 세계 가장 안전한 자산이 절대 수익 5% 나온다는 거는 세계지 연기금들의 요구 수익률. 예를 들면 우리 좋은 예가 국민연금이지 않습니까? 국민연금 네. 기준에서 연 5% 정도가 아마 일반적으로 요구 수익률일 겁니다. 그러면 연 5%라는 거는 주식을 하나도 안 채우고도 국채만 가지고도 10년에 20년에 딱 맞출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뭐 일시적으로는 5% 넘어갈 수 있겠지만 5% 넘어간 자체가 전 세계에서 어떤 시장의 마지막에 어떤 종결자인 세계 연기금들의 매수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 아, 네. 그러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어쨌든 5%를 안 넘어간 채 이렇게 상방 그 고점을 찍고 다소 이제 그거보다는 하향 안정화되는 그런 흐름으로 좀 그림을 그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국채 발행량은 줄여나가기로 발표를 했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동안에는 국채 수요가 계속 줄어들었었는데 주요 외국으로부터 네. 가장 대표적으로 중국이나 네.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로부터의 미국 국채 수요는 좀 줄어드는 흐름이었는데 네. 수요가 다시 늘어난다든가 혹은 상대적으로 국채 발행량이 줄어든다든가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국채 금리에 영향을 미치겠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혹시 재무부의 국채 발행 계획 같은 거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지금 여기가 지난달 말에 발표되는 미국 재무부의 발표 자료입니다. 나중에 아마 동영상에 이게 제공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은 이게 좀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한번 나중에 좀 확대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참고로 지난 3분기, 네. 3분기에 미국의 재무부에서 차입한 규모가 얼마였냐면 1조 달러 정도 됩니다. 4분기에 1트릴리언 달러니까요. 1트릴리언 달러 정도를 실제로 차입했는데 이번 4분기에 차입 규모가 그때보다 한 5% 정도 감소를 한 물량이 차입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내년 1, 4분기, 내년 한 3월 달까지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번 3분기 차입한 것보다 한 20% 정도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감소한 거는 첫 번째는 그러니까 미국이 경제가 좋다 보니까 생각보다 세수가 많이 거쳐요. 네. 그래서 세수가 많이 거친 효과도 있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 국회에서 예산안 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 공화당 자체가 지금 강경파 쪽에서는 버젯에 바이든 행정부가 제출한 버젯에 한 10% 정도는 절충하라고 하고 있고 네. 또 현재 공화당 정부 자체가 지금 피스컬 스펜딩 그러니까 재정 사용을 고삐를 잡는 게 지금 현재 공화당의 하원 공화당의 첫 번째 정책의 탑 프라이어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상당 부분 좀 우리가 23년도보다 24년도가 전반적으로는 적어도 늘진 않을 거다. 약간 네.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약보합세 조금은 좀 줄어드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침 최근 한 10월, 11월 들어서 더블 빌이라고 하죠. 빌 에크먼하고 그쵸. 빌 그로스하고 네. 이들 뭐 정말 이 금융시장에 뭐 거의 잘 알려져 있는 유명한 이런 인플루언서들이 네. 이제 채권 금리 뭐 정점 찍었다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 말에 대한 근거도 좀 비슷하십니까? 어떤 생각으로 혹시 이들의 발언들을 지켜보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뭐 우리 이게 교수님은 WP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 BNB 형제라고 BNB 형제라고 네.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 빌 에크먼 같은 경우는 한 몇 달 전에 이제 현재 미국의 여러 가지 여건상 미국 국채 금리가 5.5 정도는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빌 그로스도 사실은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이제 미국 국채는 영어로 불십, 네. 이제는 뭐 네. 거의 좀 투자할 가치가 없는 자산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빌 에크먼 정도만 하더라도 빌 에크먼에 대한 어떤 그분이 했던 논거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헤지 펀드는 통상적으로 단기 매매 차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기 매매 차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여건이 형성되어야만이 거기에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건데 뭐 교수님 직전에 말씀 주신 대로 여러 가지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야 되는 여건들 예를 들면은 미국이 신용등급이 하락한다든지 일본과 중국이 미국의 국채 포지션을 줄인다든지 또 QT를 한다든지 네.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일정 부분 금리가 조금 올라가야 될 여건은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딱 티핑을 딱 얹은 게 헤지펀드 숏이었죠. 어떻게 보면 빌브로스 헤지펀드의 숏 거장이니까.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럼에 불구하고 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전에 제가 제 유튜브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파이낸스 타임즈에서 10월 초에 발표한 자료인데 네. 미국 국채에 대해서 헤지펀드가 사상 최대로 숏을 쳤어요. 네. 숏이라는 거는 구독자님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은 채권 가격이 하락했을 때 수익이 나는 거고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면은 미국 국채가 올라가면은 돈을 버는 구조로 헤지펀드가 투자를 해놨다는 얘기죠. 네. 이게 사상 최대치로 되어 있었고 반면에 이 물량을 받아준 게 에셋 매니저스 세계적 연기금들이 또 여기는 또 사상 최대로 롱을 냈어요. 즉 이 깨진 것을 다 지금 사들이고 있는 뭐 네.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제 그러면 사실은 이게 헤지펀드는 우리가 단기적인 시각이고 에셋 매니저 세계적 연기금들은 중장기적 시각인데 그럼 왜 이렇게 중장기 시각에 가진 사람들은 헤지펀드가 매도를 다 하고 있는데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지를 읽어내시면 우리가 어떤 시장에 대한 판단에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아까는 말씀드렸지만은 절대 미국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채가 절대 금리가 5%라는 건 그만큼 매력적이라는 의미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한 거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약간 일정 부분 합리적인 이유지만 약간은 더 그거를 시장을 이용을 해서 더 국채 금리가 또 올라가게 조장했다는 느낌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제가 계속 이제 10월달 내내 이제 많은 이제 나가서 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금리 여기서 5%라도 크게 못 올라간다고 얘기했을 때 항상 반대편에서 얘기한 건 빌레크만 5.5 빌브로스가 위로 얘기했는데 이제 뭐 그런 말씀 반대 논리였는데 근데 이제 제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경제가 그렇게 올라가는데 버티기 힘드실 겁니다. 라는 게 논주였는데 아니야 다를까 요번에 새로운 아웃룩 그러니까 전망 얘기하면서 빌 에크만이 이제 헤지펀드 포지션을 정리했다는 게 10월 한 20일경에 나온 멘트인데 네. 근데 이분도 정확하게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 생각과 비슷한 멘트를 던졌어요. 무슨 얘기였냐면 영문자를 보면 다 클리어하게 나올 것 같은데 본인이 헤지펀드 포지션을 청산하면서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어떠냐면 현재의 장기 금리 레벨에서 국채 숏을 갖고 있는 건 너무 위험하다. 즉 금리가 올라가는 쪽에 넣었다가는 금리가 내려가서 오히려 손실을 많이 볼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그리고 이분이 말씀하신 또 하나 얘기가 뭐냐면 현재 경제 데이터가 보여주는 것보다 실제로 경제가 더 빨리 급속도로 쿨링될 여지가 있다. 즉 이분도 이제 하이어 폴 롱거란 자체가 이만큼 경제에 어떤 데미지가 갈 충격보다 더 크다는 걸 사실은 시인을 했던 거고 그리고 빌 그로스도 이전에는 그렇게 뭐 금리가 계속 올라갈 거라 얘기했지만 이분은 더 강하게 얘기했어요. 이번에 스탠스를 바꾸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가 미국 금리 올랐을 때 미국에서 가장 우리가 일반 교수님도 그렇게 했지만 가장 큰 컨선하는 것들이 우리가 리저널 뱅크 중소은행들과 두 번째로는 우리가 상업용 모기지 부분이 가장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은 상업용 그러니까 그 중소은행 어떤 이슈와 두 번째로는 저는 좀 많이 언급한 내용인데 어떤 거냐면은 미국이 금리를 올렸을 때 가장 충격이 빨리 들어오는 거는 주택 시장이 아니라 그건 장기 금리니까 단기 금리에 바로 익스포즈를 갖고 있는 자산들 예를 들면은 신용카드 대출이라든지 또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는 건데 이제 사실은 거기에 여기 이분은 오토론 갖고 얘기했는데 자동차 할부금이 최근에 연체율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언급하면서 이 부분은 아까 빌 에커먼보다 더 크게 미국 경제가 상당 부분 충격이 클 것 같고 그리고 심지어는 말하면 4, 4분기부터 미국 경제가 침체가 들어갈 거다. 뭐 그런 멘트를 날렸죠. 그래서 결론은 이제 이분이 했던 제가 항상 근데 재밌는 얘기가 하이어폴로 온 거는 이제 어제 얘기다.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니까 경제 쿨링한 쪽으로 다 두 분 다
국채를 나쁘게 봤던 분들 두 분 모두 다 이제 경제의 하방 리스크에 이제 본격적으로 주목하는 상황이니까 사실 저는 뭐 이 부분은 완벽하게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방금 빌 그로스의 코멘트도 이제 언급해 주셨는데 빌 그로스가 항상 그 자동차 그 할부 그 시장에서 연체율이 항상 올라가다 보면 네. 급증하다 보면 그게 곧바로 경기 침체로 좀 상당히 강한 경기 침체로 연결되곤 한다라고 이렇게 항상 연결고리를 그 선행변수로서 자동차 할부 시장을 좀 많이 보고 있는데 그걸 좀 강조한 것도 굉장히 인상 깊게 저도 느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좀 생각을 해보면 지난 미국 그 부채 한도 협상을 놓고 고민될 때 그때 피치사가 신용등급을 강등시켰고 또 지난 주말에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이제 하향할 것으로 전망하는 네. 그런 뉘앙스를 비췄고 왜냐하면 이 24년도 예산안을 놓고 그렇겠죠. 합의점을 찾지 못할 가능성이 많고 지금처럼 이제 합의점을 못 찾는 과정이 계속 지연되는 이런 경로 속에서는 뭐 어쨌든 신용등급 강등의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것과 또 이 국채금리와의 관계를 좀 혹시 규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우리가 미국의 정치권 지형을 보시면 뭐 교수님 너무 잘 아시는 얘기지만은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진보 진영이기 때문에 텍스를 올리고 최대한 돈을 많이 푸는 정책을 구사하는 데고 공화당 같은 경우는 보수 정권이니까 법인세 같은 텍스를 인하하고 그리고 재정을 균형을 가져가는 정책을 펼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두 가지 어떤 정치적 그에 충돌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민주당이 집권층이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경제를 부양시킨다는 의미에서는 사실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의미였기 때문에 바이드노믹스가 정말 통상적으로 바이드노믹스라는 게 엄청난 재정 적자, 그러니까 즉 세수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풀어서 하는 정책을 했는데, 근데 사실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죠. 이전 같으면은 원래는 재정 적자라는 게 경기가 나쁠 때 하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제가 여전히 좋음에 불구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큰 부작용이 발생했죠. 왜냐하면은 그 경제가 나쁠 때 적자 재정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실제로 굉장히 금리가 낮은 레벨에서 돈을 왕창 조달하는 거니까 이자 비용 부담이 사실 크지 않은데 이번 같은 경우는 미국 국채 금리가 3.5 그 이상에서 엄청난 적자정을 하다 보니까 이자 비용이 급폭증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미국의 그 연방 세수에서 이자 비용이 원래는 그 이전만 하더라도 보통 한 지난 20년 동안 한 8% 내외밖에 안 됐습니다. 순 이자 비용이. 네. 근데 지난 7월 달에 무려 14%가 점프를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24년에도 그런 레벨에서 적자정이 유지가 된다고 했을 때는 이미 그때부터 금리 한 1%더 올라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건 뭐 순식간에 미국의 연방 예산에서 20%가 바로 넘어가는 레벨이고, 그러니까 네. 제가 좀 얘기를 길게 했는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공화당이 반대할 명분이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공화당이 반대할 명분이 너무나 클리어해졌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게 이런 방식으로 계속하면 재정의 어떤 건전성이 굉장히 훼손되기 때문에 공화당에 강하게 반대할 명분이 발생을 했다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여기에다 덤으로 여러 가지 글로벌 신평사들이 그런 쪽에 이대로 가면 당신들 위험해진다는 논거가 더 나왔기 때문에 공화당 쪽에서는 오히려 현재 바이든노믹스가 그냥 엄청나게 돈을 재정을 풀어가면서 하는 정책에 반대할 명분이 더 커지는 거고, 그러면 공화당 쪽에 더 힘을 실어주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국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국채 발행 물량이 좀 작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네. 재정 적자가 작아야 되는 거고, 네. 그러면 그 연결고리가 공화당이 좀 더 강한 스탠스를 가지고 그러면 적자가 약간 줄어들고 그러면 국채 발행 물량 좀 줄어들고 그러면 아무래도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쪽에 압력은 줄어들 수 있는 좀 영향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군요. 어쩌면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제가 맞다는 주장이 아니라 저의 생각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국 연방 정부의 그 세입 대비 이자 부담이 이렇게 뭐 8%까지 다시 치솟으니까 그걸 명분 삼아서 공화당은 뭐 재정 지출 많이 하지 마라, 뭐 예산안 확장적으로 재정 집행하지 마라라고 압박을 가하는 거고, 그렇게 가하는 거지만 그
명분은 이자 부담이지만 결과적으로 대선을 놓고 그렇죠. 그죠? 그렇죠. 대선을 놓고 민주당은 더 많이 돈을 풀어서 경기를 좀 호황으로 만든 다음에 대선에 재선을 하고 싶은 거고 이 대선을 놓고 역시 공화당은 그걸 못하도록 막기 위한 그 줄다리기인데 그 명분이 바로 이자 부담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도 하고 그렇죠. 있는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교수님 지적하신 대로 그게 공화 속내일 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명분이 약했기 때문에 약했죠. 배가 아파서 어쩔 수 그렇죠. 없이 동의하는 부분인데 이제는 확실한 명분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저도 교수님은 생각 같았습니다. 이쯤에서 제가 또 드는 질문이 네. 워낙 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물론 미국 그 채권 금리가 장기 금리가 글로벌 투자 자산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가이던스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벤치마크 금리 역할을 네. 하고 있고 특히 10년물 금리가 그 중에서도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10년물 금리가 정점을 찍으면 우리나라의 시중 금리도 같이 올라가는 경향성을 보이고 그쵸. 그게 정점 찍고 좀 떨어지는 흐름을 보이면 우리나라 시중 금리도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될 수 있겠다는 그림을 그릴 수 있겠는데 네. 그런 의도라면 우리나라의 시중 금리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이제 뭐 집을 사야 되나 그쵸. 뭐 아니면 그밖에 뭐 대출을 더 져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으니까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중 금리에 미치는 영향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금리의 향방 국채 금리를 어느 정도 가정해 주셨으니까 네. 그 부분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사실은 이제 워낙 교수님이 거시경제 전문가라서 제가 말씀드리기 참 아니. 조심스러운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그냥 제 소견을 너무 말씀드린다고 좋습니다. 하면은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경제나 금리만 본다고 했을 때 미국이란 변수가 없다고 하면은 좀 거칠게 얘기하면 금리가 모두 다 내려야 될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뭐 부동산 대출 부분이라든지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슈라든지 또 한국의 대외 경제 여건도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잖아요. 예를 들면 대외 경제 여건만 하더라도 우리가 그럼 직관적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G3에 의존하는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유럽, 중국인데 이미 유럽과 중국은 거의 리세션 완전 방향을 잡았고 미국이 딱 하나 남았는데 미국마저도 그러니까 보시는 전문가마다 표현은 다르지만 어쨌건 간에 금년보다 내년이 더 다운으로 간다는 게 견해이기 때문에 한국은 뭐 복합적으로 사실은 금리를 내려야 되는 상황이고 또 게다가 미국과 달리 굉장히 변동금리 비중이 거의 한 80~90% 되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거의 치명타를 가는 구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한은도 연초부터 동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금리 올리면 한국 경제는 굉장히 엄청난 데미지가 온다는 거에 반증일 것이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의 그 10년 국채 금리가 4%가 넘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의 영향이죠. 결국은 미국 금리가 때문에 이제 올라갔는데 약간 제가 이미 사실은 이전에 언급했지만 미국 금리가 어느 정도 정점 근처에 왔다고 보고 좀 호흡을 좀 길게 보면은 내년부터는 좀 점점 금리가 저 이제 시장 금리 내려간 쪽으로 본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사실 이미 답이 나왔죠. 한국 시장 금리도 이제 미국 때문에 올랐기 때문에 미국이란 변수가 딱 풀리는 상황에서는 한국 금리도 같이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진도 나가서 말씀드리면은 그러면은 이제 중앙은행에서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를 한다고 했을 땐 당연히 한국도 금리 인하를 할 건데 저한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금리가 내려가는 거는 국채 투자 입장에서는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건데 그럼 미국이 좋아요, 한국이 좋아요?라고 하는데 네. 저는 뭐 무조건 한국이 좋다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 한국이 좋죠? 그러니까 한국이 좋다는 의미는 사실 좀 약간은 좀 뭐 불행한 얘기인데 무슨 말이냐면 국채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국채 투자자 입장에서는 스키 점프대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스키 점프대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는 점프대가 높을수록 좋은 거지 않습니까? 떨어지는데. 근데 물론 이제 미국이 한국보다 최근에 거의 좀 한 0.5 정도 차이 났겠는데 미국이 조금 높긴 높은데 네. 근데 문제는 둘이 다 이제 점프를 해서 금리가 떨어진다 가정을 했을 때 어느 쪽이 더 착지점이 더 낮을 거냐는 거죠. 착지점이 더 낮다는 의미는 곧 어느 나라 경제가 더 나빠질 거냐. 그러니까 결국 어느 나라 경제가 더 하드 랜딩 리스크가 커지냐. 네. 그러면
그러니까 만약에 소프트 랜딩을 한다는 건 금리가 좀 덜 내려 떨어진다는 거, 하드 랜딩을 한다는 건 그 나라 시장 금리가 더 많이 내려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구조적으로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 달리 여러 가지 내재적인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하드 랜딩 리스크가 더 커질 여지가 있고, 그렇다면 미국의 시장 금리 내려가는 것보다도 한국 시장 금리 내려갈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현재 금리와 마지막에 최종 착시점 금리의 차이를 얘기 봤을 때는 한국이 더 매력적일 것 같다. 이게 말씀하신 거 여러분 잘 이해하셨겠지만 저도 참 좋게 와닿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금리가 정점에서 저점 간의 차이값, 이게 수익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 차이값이 수익성인데, 이 고점으로 보면 미국 금리가 더 높아요. 그러나 고점 대비 저점 간의 차이값이 작고 우리나라는 고점 대비 저점 간의 차이값이 크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게 가능할 수 있다라는 그 근거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의 실질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잠재 성장률의 레벨 자체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24년부터는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미국 잠재 성장률보다도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상한 현상인데, 그만큼 미국 경제가 좀 견조하고 우리 경제가 특히 이제 인구 감소를 비롯한 뭐 고령화와 여러 가지 이슈들로 말미암아서 우리 경제가 펀더멘탈이 그렇게 예전만큼 좋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설명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교수님 이 부분은 제가 조금만 더 첨언을 네. 드리면, 사실은 교수님 생각하고 너무 비슷해서 제가 좀 놀랐는데, 순간적으로. 예. 그러니까 보통 한국 국채가 매력적이라는 거는 단기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미국보다 금리를 더 많이 그러니까 시장 금리 기준으로 더 많이 내려갈 수 있는 측면에서 매력적이지만, 중장기적으로도 말씀 주신 대로 결국은 한국이 미국보다 학교 출산율이 압도적으로 낮은 나라이기 때문에 네. 한국은 중장기적으로, 제가 최근에 지난주에 캐피탈 이코노믹스란 정부의 독립서치 자료를 읽었는데 2030년 기준으로 한국은 경제가 정상화되더라도 2% 이상 성장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보고, 그러면 결국은 학교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급속한 고령화가 되면 그리고 저성장과 저금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채권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10년짜리를 사면 지금 현재 국채금리 4%인데 앞으로 4%를 10년간 확정, 또 20년짜리 사면 20년 동안 4%가 확정이잖아요. 즉 향후에 저성장 저금리가 되면은 지금 4% 확정은 원더풀한, 그렇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리하면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한국 국채는 굉장히 매력적이다, 한국 경제 여건상은. 네. 네. 뭐 저도 뭐 이 거시경제 보면서 또 채권 투자를 추천드렸었던 적이 있거든요. 뭐 최근에. 왜냐면 5%대를 이제 초과하는 그 수준에서는 거기서 이제 확률적으로도 올라갈 가능성보다 떨어질 여지가 훨씬 커지는 국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채권 투자를 좀 추천드렸던 입장인데,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참조될 만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이렇게 토론하고 하는 게 너무 좋은 게 거시경제의 흐름에 기반해서 투자하는 접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채권 투자를 개인적으로 추천도 많이 드리는 편입니다만, 그래서 이 거시경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것이 너무 재밌고, 이 종목이 뒤틀리는 경우는 많지만 이 거시경제의 흐름은 하나의 그 사이클을 그리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더 유리한 투자 방법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이 현업에서 20여 년간 채권 투자의 자문과 뭐 의사결정을 해왔던 분이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제가 지금 교수님 이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이 제 느낌상은 조금은 연륜이 있는 분들이 많이 보실 것 같고, 그리고 호흡이 짧은 투자보다는 호흡이 긴 투자를 보시는 분이 많으실 거고, 마치 예를 들면 부동산이라든지 전반적인 거시경제 흐름을 가지고 본인의 어떤 투자 판단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보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이라는 게 그런 어프로치로 보시는 분한테는 너무너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거시경제를 본다는 건 말 그대로 숏텀을 아니라 긴 흐름을 본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 채권은 거기 너무 부합되고, 두 번째로는 채권 자체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단기 매매 차익보다는 긴 그림의 흐름을 가지고 우리가 수익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제
단기적으로 바로 구현이 안 될 수는 있지만 결국은 시간의 문제라는 거죠. 시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투자한다는 게 채권의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주식부에서. 그래서 특히나 연배가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채권 좀 공부하시면은 굉장히 매력적일 겁니다. 뭐 제가 좀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연배가 있는 분들이 예금만 주목하시는데 사실은 국채라는 거는 예금의 속성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우리가 거시경제가 흘러가면서 잘 판단해 투자를 하시면은 또 오히려 굉장히 또 좋은 투자 기회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주식은 사실은 경제가 무너지면 힘들지 않아요. 근데 채권은 반대로 경제가 무너질수록 채권 가격이 올라가니까 사실은 개인들 입장에서도 어떤 자산의 포트폴리오에서도 거의 반드시 좀 필요한 자산일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뭐 향후 미국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 건지 그 펀더멘털에 대해서 대화를 쭉 나눌 예정인데 자꾸 추가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네네. 왜냐하면 너무 이제 일종의 우리가 관심 분야가 비슷해서 근데 저는 이제 이것을 리서치하는 사람이고 대표님은 그걸 이제 투자 자문하시는 분이시니까 네, 이 교집합이 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이 돼서 자꾸 여쭙게 되는데 향후 이따가 그 펀더멘털을 말씀 나누겠지만 향후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은 어쨌든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끝났다고 봐도 되나 이 부분에 대한 혹시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물론 시장에서는 아직 그 한 차례 정도 더 올릴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데 네. 저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 네. 또 연준에서 그 원래 그 스테이트먼트에서 점도표에서 발표한 거에 의하면은 2024년 6월 정도부터 해서 점진적으로 인하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인하 시점도 아마도 그보다 좀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입니다. 예. 상당 부분 이제 비슷한 부분이 있고 완전히 다른 부분이 또 중첩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뭐 언제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쵸. 물가 상방 압력이 존재하는 한 네. 뭐 중동 전쟁이 또 어떻게 확전될지도 모르고 국제유가가 어떻게 급등할지 모르고 그것을 베이스로 해서는 뭐 당연히 상방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전제하에서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좀 어렵지 않을까. 요렇게 저도 라스트 댄스라고 생각해도 좀 크게 틀리지 않겠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거의 똑같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지금 금리가 동결될 건가 안 될 건가에 있는 관점은 일반적으로 주식하시는 분한테 중요한 거고요. 그렇죠. 채권 하시는 분한테는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채권을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한 1년 내 2년 정도 호흡으로 보시는 거고 1년 내에 2년 호흡으로 본다고 하면은 교수님 말씀 주신 대로 어떤 이제 여러 가지 물가 변수가 터지면 금리 한 번 정도 올릴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현재가 이미 긴축이 과도한 긴축 레벨이기 때문에 여기서 금리가 더 올라간다는 건 그만큼 그 후폭풍의 실물 경제 데미지가 더 커진다는 의미고 더 커지면 사실은 국채 쪽의 뷰의 입장에서는 데미지가 커질수록 좋아지는 국면이기 때문에 네. 근데 그게 결국은 1, 2년 안에 다 구현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렇게 본다. 네. 너무 좋은 접근입니다. 그러면 이제 연준을 여쭤봤으니까 네. 그다음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신 게 한국은행의 네. 통화정책 방향입니다. 네. 한 차례의 통화정책 회의가 남아 있죠. 네. 대표님은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제가 국내 전문가가 아니어서 나중에 교수님들 보고 그래도 의견을 여쭙는 예, 그냥 겁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투자 자문사를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그 글로벌 경제를 하려고 제가 해외 리서치를 또 유료로 많이 보고 있는데 외국인 시각에서 한국의 금리 정책 어떨 건지를 보는 걸 좀 제가 전달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좋네요. 결론은 동결입니다. 네. 현재 그러니까 외국 애들이 보기에는 한국의 여건상 금리 올릴 수 없는 여건이다. 네. 오히려 뭐 이거는 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미국이 이제 더 이상 금리를 못 올린다.
라는 게 확인되면은 미국보다 금리를 더 빨리 내려올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저도 비슷한 뷰를 가지고 있고요. 한국은행은 금리를 인상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인상 못 한다죠. 그렇죠. 예, 여건이 특히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뭐 크게 세 가지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PF 부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 그리고 이것의 이제 부실 문제 그리고 자영업자 대출 문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너무나 지금 조마조마한 상황 그렇죠. 막 살얼음판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이런 것을 떠안을까 하는 더군다나 또 정치적 이벤트를 앞에 둔 시점에서 그것을 이제 뭐 혹자는 좀 부실을 만들고 부동산 PF 부실도 소위 몇몇 건설사들이 하나 둘 쓰러져야만 나중에 한 번에 터지는 걸 막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정부의 선택은 또 한국은행의 선택은 그걸 내버려둘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쵸. 그 입장에서는 그들의 소명 입장에서는 그게 맞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또 중소건설사 쓰러져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것을 담당하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것을 그렇게 쓰러지게 놔두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이제 금리에 대한 판단 충분히 하실 수 있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향후 금리 인하 올 것인가, 이 지점 언제 올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시 추가적으로 답변을 좀 많이 들어봐야 되는데 우리 마경환 대표님 지비투자자문에 20여 년 동안 이 채권 투자에 조언을 주시는 시장 자문가로서 여쭙고자 합니다. 일단 이 지금까지 채권 금리가 미국 채권 금리가 꾸준히 상승했었던 거, 특히 10년물 국채 금리가 5%에 가깝게까지 상승했었던 거. 여기에 중요한 배경은 어쨌든 미국의 견조한 경제 성장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특히 네. 3분기 성장률 발표될 때가 피크였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아까 또 수급적 측면은 그냥 우리가 단기적인 거, 결국 펀더멘탈로 얘기를 했을 때 금리가 올라갈 땐 크게 두 가지 변수 아니겠습니까? 아까 교수님 지적하신 대로 실질 금리라는 어떤 경제 펀더멘탈 이슈와 두 번째는 물가 이 두 가지로 나누어 봐야 되는데 한번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이제 9월달 이후에 10월달에 금리 올라갈 때 보면은 물가 익스펙테이션, 그러니까 기대 물가는 완전히 이렇게 안 올라가고 있었어요. 네. 즉 최근에 실물 경제 서프라이즈 때문에 사실 실물 경제 서프라이즈와 미국 국채 금리 올라가는 게 같이 갔습니다. 사실은. 네. 즉 현재까지 발표되는 경제 데이터가 좋아서 금리 시장 금리가 올라간 거죠, 사실은.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많이들 이런 이야기를 해요. 특히 이제 3분기 GDP가 4.9% 네. 나왔으니까 네. 이것은 정말 무슨 중국 경제냐, 그렇죠. 뭐 숫자를 잘못 발표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돌 만큼 엄청난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것은 3분기까지의 성장률이고 그렇죠. 이 3분기 성장률이 이후에 4분기부터는 그 성장률을 유지하기 어렵다. 그렇죠. 가장 대표적으로 소비 부분인데 소득 증가율보다 소비 증가율이 훨씬 높았거든요. 3분기 기준으로는. 근데 이게 유지될 수가 없고 또 초과저축 부분이 완전히 소진되면서 4분기부터는 좀 경기 침체가 시작되지 않겠느냐 하는 뷰가 좀 많은데 네. 이 부분 어떻게 혹시 대표님 보고 계십니까? 네, 뭐 교수님 생각과 상당 부분 일치를 하고요. 일단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보통 이제 미국의 지금까지 소비를 버텼던 버팀목 자체가 코로나 팬데믹의 지원금 부분이었는데 그게 말씀 주신 대로 JP 모건에 따르면은 금년 12월로 이제 그게 끝나는 상황, 버퍼가 사라지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불구하고 이제 미국 경제가 여전히 어떻게 단단해 보이는 게 사실은 노동이 워낙에 한 건데 근데 노동에 알람이 떴죠. 네. 뭐 아시겠지만은 미국 같은 게 보통 이제 그 미국을 얘기하면 결국은 소비를 얘기해요. 소비를 보려면 결국은 노동시장을 봐야 되는데 문제는 노동시장이 너무 후행지표라는 게 일반적인 문제인데 그런 불구하고 노동시장을 보려고 하면 결국 노동시장 추세가 바뀌는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미국의 실업률이 금년 저점이 1월 달이었는데 3.4였는데 이번 10월 달 발표가 3.9가 됐죠. 네. 근데 이거 재밌는 데이터죠. 이게 어떤 거냐면 저희 자체 방송에 제가 지난주에 올려놓은 자료인데 어떤 거냐면은
샴 룰이라고 네. SAHM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보통 실업률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떨어지다가 추세가 바뀌었는지를 점검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추세가 완전히 돌아서는지가 점검이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업률이 들쭉날쭉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추세의 어떤 완전 이제 턴어라운드 했는지를 보는 게 어려웠는데 이게 예전에 연준 멤버인 이제 샴이란 이분이 이제 한 어떤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은 실업률 저점에서 0.5% 이상 증가를 해서 3개월 이상 유지될 때는 이게 추세적으로 실업률이 상방으로 올라간 거다라고 보는 거고, 통상적으로 실업률이 이렇게 상방으로 접어들고 과거에 보면은 얼마나 있다가 바로 미국이 다 경기 침체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지난 주말에 나온 데이터를 잠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저점이 3.4여서 그러니까 금년 1월 달과 4월 달에 3.4였는데 이번 10월 달 발표가 드디어 3.9를 터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3.9를 터치를 하면은 제가 요렇게 블룸버그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0.5를 터치를 한 걸 가지고 이제 실업률이 이게 그 노동 데이터의 실업률 어떤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게 거의 터치가 거의 다 왔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 룰이 결국 되려고 하면은 0.5 이상에서 지속적으로 머물러야 된다는 이 가정인데, 어쨌건 간에 이제 첫 번째 터치가 됐고, 만약 좀 얘기 길었으나마는 결국 이렇게 되면 향후 두세 달 동안 계속 3.9 이상이 한 4 이렇게 간다고, 그 레벨이 온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건 완전 추세적으로 실업률이 네. 들어왔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이전에 제가 한 데이터인데 이게 미국의 독립리서치 자료인데 실업률 저점부터 경기 침체까지 통상적으로 몇 달 걸렸냐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네. 쭉 보니까 지난 한 70년간 데이터인데 14개월 정도 걸렸어요. 네. 그러면 금년 1월 달에 실업률 저점이었고 이거를 이 대입에 환산해 보면은 내년 3월 정도입니다. 네. 근데 우연찮게도 최근에 이 샴 룰과 거의 궤를 같이 하죠.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년 한 초반 정도 되면은 이제 4%대로 진입을 할 것 같고, 그러면 노동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이제 실업률 쪽으로, 그러니까 침체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은 결국은 이제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구도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네. 샴룰 되게 매력적이네요. 예. 근데 저도 한 가지 좀 첨언을 드린다면 임금 상승률을 보면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대규모 이 파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상승률이 그러니까 레벨 다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임금 상승률이 뚝뚝 떨어지는 이런 현상은 말 그대로 노동시장이 좋지 못해지고 있다라는 그렇죠. 뜻이죠.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강하면 일자리 공급이 많아지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의 일자리부터 차지하게 되니까 임금 상승률이 안 떨어지거든요. 근데 노동 공급이, 일자리 공급이 줄어들면 그 낮은 임금의 일자리도 다 채워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래서 임금 상승률이 떨어지는 그렇죠. 법이죠. 교수님이 너무 네. 좋은 지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지금 이제 노동시장이 너무 세다 보니까 임금도 높아서 했는데, 저는 이제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눈에 들 수밖에 없는 게 노동 데이터를 조금만 한번 2차로 분석을 다 해보면은 최근에 비농업 부분 절도 한 15만까지 떨어졌는데 사실은 그 안을 좀 더 세분해 보면은 엉망입니다. 네. 즉 뭐냐면은 그 15만 는 것 중에서 사실은 대다수가 공공 부분이고 또 굉장히 급여가 낮은 어떤 교사나 이런 쪽의 인력이고, 실제로 어떤 임금이 좋은 양질의 일자리는 채 한 10%도 안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공공 부분에서 주도해서 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퀄리티가 계속 악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임금이 쉽지가 않을, 그러니까 앞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미국의 리저널 뱅크, 중소은행들 이슈가 계속 문제가 내재하고 있는데, 네. 결국 중소은행이 이렇게 이제 뭐 중앙은행 지원을 받다 보니까 대출을 굉장히 좀 이제 깐깐하게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여기 중소은행을 주로 이용하는 데가 누구냐? 미국의 중소기업들이고. 예. 근데 그러면 중소기업들의 비즈니스 센티멘트 굉장히 어려워지고, 실제로 중소기업들의 론 조달이 굉장히 어려워지죠. 사실 보시면 여기도 제가 최근자 자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중소기업 센티멘트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네. 지금 90까지 좀 떨어진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론 어빌리티라고 하는데 중소기업들이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얼만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체는 그냥 극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어떤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어떤 거냐면 미국의 잡 마켓에 50% 이상을 중소기업이 잡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 중소기업이 어려워지면 결국은 일자리가 신규 일자리 창출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시간의 문제지 미국 노동시장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렇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자금을 마련하는 그 비용도 가중되고 있지만 또 은행들은 적극적으로 대출을 해주려 하지 않고 있죠. 맞습니다. 부실 문제,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 때문에 이것은 이제 세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노동시장이 악화되고 실업률이 올라갈 수 있겠구나. 경기 침체가 24년에 뭐 강한 경기 침체는 아닐지 몰라도 어쨌든 마일드한 경기 침체일지라도 경기 침체는 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럼 이제 경기를 봤으니까 그 다음 우리가 봐야 될 게 바로 물가입니다. 근데 연준도 이미 이야기했듯이 물가 중에서도 근원 물가를 보겠다라고 했고 근원 물가가 충분히 떨어지려면 근원 물가의 그 기여도 부분을 쭉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주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주거비.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어로는 주거 광열비인데 어쨌든 미국에서 그 주거비, 렌트피 뭐 이런 것들이 안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근원 물가가 계속 유지될 수 있게 만드는 근거 중에 하나였는데 물가 중에서도 근원 물가를 보겠다라고 했고 근원 물가가 충분히 떨어지려면 근원 물가의 그 기여도 부분을 쭉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주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주거비.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어로는 주거 광열비인데 어쨌든 미국에서 그 주거비, 렌트피 뭐 이런 것들이 안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근원 물가가 계속 유지될 수 있게 만드는 근거 중에 하나였는데 이 부분은 향후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뭐 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채권 쪽에 하신 사람 입장에서는 결국 금리 이슈인데 그럼 금리 다 출발점이 다시 정책 금리가 될 것이고 연준의 정책 금리가 가장 하는 거는 우리가 물가 같은 경우는 이제 명목이 아니라 핵심 물가를 봐야 되는 거고 물론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사실은 코어 CPI가 아니라 코어 PC인데 그냥 우리 러프하게 얘기하면 보통 이제 일반인들이 아시는 걸로 코어 CPI 기준인데 아직 여기 보시면 아직 한 4.1 정도여서 아마도 이게 3 아래로 가야 연준이 편안하게 금리 인하를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문제는 그 코어 CPI가 아직 이게 4% 수준이기 때문에 더 내려가야 되고 근데 안 내려가는 거는 우리가 명목은 더 많이 내려가는데 안 내려가는 거는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쉘터 주거 부분인데 주거 부분이 핵심 CPI 차지하는 비중이 33% 정도죠. 34%니까 결국은 얘가 안 떨어지면 안 떨어지는데 근데 재밌는 거는 저희가 보는 게 결국은 이 전체 핵심 물가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알아야 되는 거고 그거의 중요한 키가 쉘터 부분인데 그래서 일단은 전체부터 볼게요. 전체를 먼저 보면은 요거는 X 쉘터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거비를 뺀 핵심 물가가 현재 어느 수준이냐는데 놀랍게도 벌써 2%가 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거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미 2% 정도 와 있기 때문에 2% 정도 와 있다는 거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레벨입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그 주거 비율을 빼고는 굉장히 이미 상당수 핵심 물가가 안정세에 와 있다는 확인할 수가 있고 단지 이제 지금 쉘터 부분이 여전히 한 6%로 크게 안 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그러니까 이전에 아마 보신 부분들이 많으실 텐데 제가 오늘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제가 지난 한두 달 전에 샌프란시스코 연준이 쉘터 부분이 너무 안 떨어져서 스터디를 했더라고요. 스터디를 해서 얘네들이 이제 그 좀 포캐스트를 해봤는데 전망을 해봤는데 내년 여름 정도 되면은 쉘터 부분 CPI가 거의 그러니까 그 전년과 그러니까 똔똔 그냥 이제 증가를 하지 않는 정도까지도 수렴한다라고 좀 전망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뭐 개인 회사가 아니라 연준이 전망한 거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결국은 쉘터 부분도 내년 중반 정도는 거의 전년과 같은 레벨이 되고 그러면 전체 핵심 물가도 이게 좀 쉽지 않은 얘기지만 일반 현재 기대하기 생각이 어려운 레벨이지만은 연 중반 되면 거의 제로 근처까지 갈 수 있겠다. 물론 전제가 있어요. 다른 변수가 일정하다는 가정하에서. 그래서
물가 부분이 지금 여러 가지로 아직은 힘들지만 아까 이전에 말씀드린 특히나 노동 부분 이미 계속 약화되고 있는 부분. 이 노동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물가 부분 얘기할 때 두 가지죠. 쉘터와 노동이 센 거, 이 두 가지가 키인데, 노동은 말씀드린 데 여러 가지 현재 지금 약세지는 모습이고, 쉘터 부분이 나온 한 축이었는데, 이 또한 사실은 내년 한 중반 정도 되면 시차를 두고 좀 약해야 될 거고, 그러면 내년 한 중반 이후부터는 물가도 상당 부분 좀 안정될 여지가 있지 않겠냐 봅니다. 아, 네. 그럼 물가도 내년 중반 정도부터는 이제 안정화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중반 정도부터는 이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집중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네. 지금도 CME 페드워치 상의 그 기준금리 인하 시점 시장의 기대 부분이 24년 중반 정도에 그렇죠. 6월 달부터죠. 형성이 되어 있는데, 네, 보고 계시는 것처럼 네,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기대대로 실제 기준금리 인하가 중반부터 시작될 것인지 대표님의 혹시 견해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지금 시장에서는 현재 수준 동결이고 한 6월 달부터 점진적으로 내린다는 얘기인데, 아까 제가 우리가 물가 전망을 하면서 자세히 보시면은 다른 변수가 동일하는 가정했을 때 내년 썸머 정도의 물가 거의 제로 근처에 온다는 건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연준이 어떤 커트라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금리 인하 쪽 커트라인, 그러니까 임계치가 통상적으로 3%, 그러니까 3이 무너지고 2% 정도 들어오면 어느 정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일단은 그 추세를 만약 된다고 했을 때는 그보다 좀 더 빠르게 연준 금리가 인하할 수 있는 룸이 생길 여지도 있고,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연준이 어떤 자발적인 어떤 그 의도보다는 결국 연준이 어쩔 수 없어서 금리를 그보다 원래 어떤 타임라인보다 더 빨리 할 여지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고, 재밌는 건 제가 항상 교수님도 비슷한 얘기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연준을 얘기하면서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연준은 기본적으로 절대로 전지전능하지 않다. 연준은 기본적으로 연준의 어떤 스테이트먼트 발표문을 봤을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데이터, 영어 단어가 데이터 디펜던트다. 즉 현재까지 발표된 경제 현상을 갖고 의사결정을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마치 어떤 거냐면, 우리가 경제라는 걸 운영할 때 항상 전면을 보고 운전을 하고, 경제 나빠질 것 같으면 머리 속 스피드를 줄이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연준은 현재까지 발표된 데이터를 본다는 건 마치 자동차의 사이드 미러를 보면서 운전하는 건 똑같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우리가 선제적으로 경제를 맞춰서 운영한 적이 없다. 그 결과 과거에 재밌는 데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지난 40년 동안에 연준의 첫 번째 패드 컷을 처음 했던 시점과 거의 동시 타임에 미국 경기 침체에 들어갔습니다. 한 2개월 차이죠. 이것의 의미는 결국은 연준이 경제가 나빠져서 어쩔 수 없이 금리 인하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마도 네. 이번에도 그럴 여지가 높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네요. 정말 사이드미러 보면서 의사결정한다는 말에 좀 공감도 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11월인데 네. 11월 말일쯤에 PCE 데이터가 나오죠. PCE 물가 데이터가 나오죠. 근데 11월 말에 발표되는 PCE 물가 데이터는 10월 물가 데이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12월에 FMC 회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FMC 회의 때는 10월 물가를 보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금리를 인상한다 하더라도 그 금리 인상에 따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한 2개월, 3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금리에 따른 영향은 2, 3개월 걸리는데 보고 근거로 하는 물가는 2달 전 물가니까 계속 그 백밀러, 사이드미러 보면서 의사결정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유로피언 센트럴 뱅크 ECB의 표현처럼 물가를 전망하고 경제 전망의 근거에서 기초에서 금리를 결정하는 그런 통화 정책 스탠스를 갖춰가야 된다라는 발언이 저는 너무 멋있었거든요. 이번 잭슨 미팅 때. 파월은 계속 데이터 디펜던트하다 그러니까 이게 신뢰할 만한가 이런 의문도 참 많이 드는 그런 국면인데, 대표님 말씀 속에서 아주 재밌는 표현들을 좀 느끼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것이 소프트 랜딩인가 아니면 하드 랜딩인가. 뜻밖의 하드 랜딩으로 연준의 기준금리 스탠스가 갑자기 확 바뀌는 수도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저도 이것을 이제 경기 침체냐 아니면 경제 위기냐 둘로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네.
경기 침체 정도면 어쩌면 연준에서 의도한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정도의 경기 침체가 와야 물가가 잡힌다고 봤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오는 것만으로 금리를 인하하지는 않을 것이다. 물가가 잡히는 걸 봐야만 금리 인하할 것이다. 그쵸.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의도했던 것 이상의 우당탕탕하는 일, 정말 경제 위기급 그런 일이 오게 되면 역시 앞뒤 안 보고 금리부터 인하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드 랜딩 할 것인지 소프트 랜딩 할 것인지 이것을 이제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대표님은 어떤 뷰를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한국과 미국을 좀 동일시하면 안 될 것 같고 분리해서 봐야 된다는 생각이고 네. 미국은 상대적으로 소프트 랜딩 가능성이 높고 한국은 상대적으로 하드 랜딩의 위험을 더 많이 안고 있다라고 보고 그렇게 보는 견해는 기본적으로 이제 리세션이라는 게 리세션의 깊이와 리세션에서 얼마나 지속되는지 이런 걸 봐야 됐을 때 더 깊이가 깊고 오래 지속되는 게 하드 랜딩일 것이고 상대적으로 깊이가 좀 얕고 빨리 회복하는 게 소프트 랜딩을 가정한다고 하면은 그 제가 최근에 한 페이퍼를 하나 읽은 게 있습니다. 해외 쪽에 페이퍼를 읽은 건데 결국 리세션의 깊이와 어떤 듀레이션을 결정짓는 거는 에셋 가격,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거에 이 과정에서 사실 미국이나 한국 모두 다 가격이 많이 올라갔죠. 이건 동일한데 문제는 여기에 엔드 조건이 미국과 한국이 좀 다르다는 거죠. 엔드 조건은 뭐냐면 한국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가 계속 감기면서 올라가는 구조이고 네.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에 엄청난 그 부채가 올라가면서 올라간 상황이고 네. 반면 미국 같은 경우는 한국과 달리 지난 한 10여 년간 계속 가계 쪽은 딜레버리징이 이루어졌고 네. 미국 기업도 마찬가지로 2000년에 IT 버블 이후에 계속 딜레버리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자산 가격이 설령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딜레버리징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된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가장 이제 쭉 경기 침체의 어떤 형태의 원인에 따라서 이제 가장 월스트, 가장 최악이 뭐냐면은 자산 가격 버블에다가 레버리지가 감겨서 올라간 게 가장 심각하게 두들겨 맞고 회복도 느리다는 거고 불행히도 한국은 약간 거의 가까울 여지가 있고 반면에 가장 좀 충격파가 적은 어떤 리세션의 어떤 원인은 자산 가격은 올라갔지만 레버리지가 작아서 가는 것 같은 경우는 충격이 적다. 왜냐하면 이거는 미국 같은 연준이 의도적으로 브레이크를 과도하게 잡아서 쿨링 시키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만약 이렇게 돼서 경제가 둔화된다고 하면 결국 연준이 브레이크를 다시 풀면은 일정 부분 빨리 회복될 수 있는 여지인데 반면 한국은 원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쿨링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미국 조금 더 국한해서 말씀드리면은 결국 이게 브레이크를 과하게 잡는다는 거는 경제 브레이크도 잡지만 물가도 같이 잡는 구도이고 그러면 결국은 물가도 아까 물가라든지 실물 경우 다 일정 부분 브레이크를 해서 잡히면은 거기서 금리를 좀 인하를 할 것이고 근데 이제 이 금리 인하에 따라서 그 소프트 랜딩이기 때문에 미국 국채 금리가 뭐 2% 간다 시장 금리가 그렇게는 보지 않는다는 거죠. 미국 자체가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견실한 나라이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풀어서 일정 부분 시중금리 내려오긴 오겠지만은 굉장히 저금리로 지속 가지는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반면 한국은 조금 다른 케이스다. 그렇군요. 그런 면에서 더욱이 채권 투자를 한다 그러면 한국 채권을 맞습니다. 추천할 수 있겠다라는 네, 말씀. 맞습니다. 계속 그 논거가 일정해서 네. 다른 논거가 붙어도 그 결과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그 의사결정이죠. 네. 투자 의사결정의 방향은 그대로인 것 같아서 너무 귀감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잠깐 한번 날카로운 질문을 좀 드려봐도 될까요? 네. 미국 금리를 놓고 봤을 때 물가가 뭐 생각보다 말씀하신 대로 생각보다 빨리 잡혀서 2% 수준에 가깝게 근원 물가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물가가 안정화되는 그 지점이면 뭐 강한 경기 침체는 아닐지라도 마일드한 수준의 그런 경기 침체는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여지는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미국 물가 상황을 보면 지금까지는 뭐 다소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물가가 이 2%라는 목표 물가에 가깝게 떨어지는 구간이지만 안 떨어지고 있고 안 떨어지는 또
향후에도 안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한 가지 하거든요. 네. 뭐 그 근거를 몇 가지 대면 첫 번째는 뭐 스트롱 엘니뇨 때문에 이 식료품 원자재 가격이 올라갈 여지가 한 가지 있고요. 두 번째는 뭐 이 대형 파업이 일어났는데 이것에 따른 임금 상승의 정도는 아직 안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파업이 전개됨에 따라서 또 임금 상승이 또 나타날 수 있고 다시 이제 올라가는 거죠. 두 번째. 세 번째는 뭐 역시 이것은 뭐 불안 요인이지만 지금보다 전쟁이 확전되는 양상으로 가면 국제 유가는 또 올라갈 수도 있고요. 또 마지막 네 번째는 지금의 이 물가 상승률의 흐름은 전년 동기 대비 물가잖아요. 네. 근데 전년 물가가 상대적으로 높았었기 때문에 그거보다 급격히 떨어졌었던 게 23년 한 6월까지입니다. 근데 6월 이후 하반기는 전년 물가가 하향 안정화되는 여전히 높지만 하향 안정화되는 흐름이었으니까 기저효과가 또 상쇄되면서 올라가.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아직도 물가 안 잡힐 수 있다. 스티키 인플레이션이다. 라고 이제 규명을 한다면 금리 인하의 시점은 더 뒤로 미뤄지거나 금리 인하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 날카롭습니까 혹시? 안 날카롭습니까? 아니, 날카롭습니다. 날카로운 질문에 대해서 혹시 네.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사실은 저는 이제 한 네 가지 정도 말씀 주셨는데 네. 네 가지 다를 한꺼번에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네. 엘니뇨 현상을 제외한 나머지는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일단은 네. 그때부터 얘기하면 기저효과도 이미 사실 일정 부분 기저효과가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기저효과는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그 부분 다시 원래 돌아갈 것 같고 네. 전쟁 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전쟁 부분 같은 경우는 말씀 주신 게 너무나 맞는 말씀이시죠. 근데 조금 팩트를 한번 점검해 보면 우리가 현재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붙고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 얘들이 산유국이 아니기 때문에 영향이 없는데 혹시 이게 확전이 되어서 혹시 이란이 참전한 형태가 되면 분명 중동전으로 불거질 것이고 그러면 일정 부분 유가는 스파이크를 하겠죠. 그래서 뭐 혹자의 말한 대로 한 150불 정도 갈 수 있는데 근데 아까 전 채권을 하는 사람이라 했잖아요. 네. 주식하는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네. 채권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는 시간을 보고 게임하는 건데 그러면 일단은 과거에 제가 한 50년간 데이터를 다 뜯어보니까 중동전이 불거져서 유가가 일정 급등을 하는데 급등을 했을 때 어떤 지속기간 맥스 5개월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폭등을 해서 지속되는 맥스 5개월이고 두 네. 번째로는 지금 결국 중동전이 불거지는 어떤 시점이 우리가 글로벌 경제가 굉장히 호황이고 전 세계 돈이 엄청나게 풀리는 국면이라고 하면 이게 어떤 시너지가 발생해서 추세적으로 물가를 더 위로 끌어올리는 것 같은데 지금은 대다수의 국가들이 경기 침체에 임박해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불거져서 일시적으로 물가가 특히 유가가 폭증을 한다고 했을 때 오히려 유가의 어떤 그 디맨드 그러니까 오히려 유가의 디맨드를 더 중장기적으로 파괴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예를 들면 우리가 물가 같은 석유 같은 경우에 한 55%가 우리가 트랜스포테이션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저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경제가 어려운데 물가가 석유 가격이 폭등을 한다고 해서 차를 안 갖고 다니는 것처럼 네. 마치 약간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이 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아까 뭐 파업 영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다 영향을 줄 수가 동의하는데 그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만약 금리가 한두 번 더 올릴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결국 우리가 관심 갖는 건 그러면 경제는 어떻게 될 거냐? 네. 경제는 이게 우리가 이미 중립금리 위에 긴축적에 와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그런 변수가 작동이 돼서 금리가 더 올라간다고 하면 결국은 이 중립금리보다 더 헐더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가고 또 오래 유지될수록 결국 실물 경제 충격파는 더 가중이 되는 거고 더 가중이 되면 결국은 시장 금리 내려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채권은 1, 2년 뒤를 보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이 모든 것들도 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볼 수 있는 국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명쾌하게 대표님 말씀 속에서 그 의사결정에 대한 방향성 클리어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한다면 어쨌든 미국을 기준으로 물가와 금리는 24년 한 중반쯤이면 안정화되는 수준을 올 수 있고 금리 인하도 가능하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로 인해서 그게 뒤로 지연되거나 혹은 더 높게 가져가질 수 있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실물 경제에는 더 큰 하방 압력으로 그렇죠. 작용할 테니까 채권 투자라는 의사결정이라는 관점에서는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더 기회로 작용하는 부분들이 맞습니다. 있을 수 있다. 네, 네. 이런 부분 제가 좀 포커스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긴 시간 네. 대표님과 정말 훌륭한 대담을 나눴는데요. 다음에 또 찾아와 주시길 좀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이 투자 자산에서 채권 비중이 뭐 고작 3% 정도. 그렇죠. 그죠?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매우 낮습니다. 네. 근데 저는 가끔 투자 의사 결정할 때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만큼은 국민연금처럼 해도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거든요. 맞아요. 국민연금만 해도 채권 비중, 국내 채권, 미국 채권, 뭐 대외 채권 이만큼씩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3% 수준이니까 인지도가 굉장히 작거든요. 왜 채권 투자가 추천될 만한 것인지 의견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 직관적 얘기인데 지금 예금 금리만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네. 그냥 국채를 만약 한국 국채를 투자한다고 했을 때 예금만큼의 금리를 가져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채권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영어로 우리가 본드라도 하지만 픽스드 인컴이거든요. 확정 수익입니다. 즉 지금 예금만큼의 금리가 나오는데 이게 여러분이 원하시면 10년도 이렇게 확정할 수가 있고 20년도 확정할 수가 있죠. 즉 만기까지 들고 가면 은행 예금처럼 확정 금리가 나오는 구조이고 또 예금하고의 장점은 뭐냐면 예금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모든 게 만기 때 다 수익이 나오는데 예금은 중간에 다 캐시플로우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이 나온다는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금이라는 속성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개인들의 자산의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보통 대다수의 분들이 포트폴리오가 재산의 포트폴리오가 어떠냐면 첫 번째 직장이나 사업체, 두 번째 부동산. 여기서 투자하시면 주식 하시잖아요. 근데 이 세 자산의 공통점이 뭐냐면 경제가 좋아야 다 좋다는 거죠. 네. 경제가 좋아야 내가 조직에서 안 잘리고 사업 잘 되고 경제가 좋아야 부동산가 올라가고 경제가 좋아야 주식 올라가는데 네. 혹여나 여러분 재산이 좀 피땀 흘려서 모은 재산이 이게 다 100%가 이런 데만 있다고 하면은 네. 요즘 상황이 너무 힘드실 거예요. 그렇네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 국채를 갖고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경제가 이론적으로 나빠질수록 더 좋아집니다. 좀 한 예를 한번 들면은 국채를 투자한다는 거는 이렇게 산 꼭대기에서 눈을 굴리는 효과입니다. 즉 경제가 나빠질수록 이게 경제가 빨리 떨어질수록 눈덩어리는 더 커지죠. 이게 국채 가격 움직입니다. 네. 즉 산높이만큼의 금리는 예금 금리는 확보를 하고 이거는 여러분이 원하시는데 3년 5년 동안 이미 여러분 확정 가져갈 수 있고 근데 중간에 매각도 할 수 있는데 이 매각은 마치 산 꼭대기에서 눈을 굴리는 효과로 작동되는 거다. 따라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주력 재산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뭐 직장, 사업체, 부동산, 주식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선택지가 아니라 필수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어떤 재무 상태는 경제가 항상 업 앤 다운이 있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깨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는 국채가 꼭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 마지막 이 멘트가 굉장히 그 뭐라 해야 되나요? 막 굉장히 그 열정에 가득 차셔서 더 믿음이 가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도 우리 마경환 대표님의 지비 투자자문 또 유튜브 채널이죠. 마경환의 생각하는 투자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 또 책으로 보고 싶으신 분은 채권 투자 핵심 노하우 이 책을 집필하셨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참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정 댓글을 통해서 해당 내용 또 참조하실 수 있게 남겨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귀한 말씀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저도 많이 배울 수 있는 토론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